사실 오늘 제가 얘기할 펀드를 통해 준비하는 퇴직 플랜에서 이 펀드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펀드는 사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앞에 원래는 한 글자를 더 넣었어요. 펜션 펀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펜션 펀드라는 것을 통해서 준비하는 퇴직 플랜 이렇게 얘기하고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집합투자기구 혹은 뭐 수익증권, 뮤추얼펀드 이렇게 얘기하는 펀드보다 조금 더 오래된 얘기고요. 지금 뭐 OECD라는 그 선진국에서는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매년 뭐 그 전 세계 그 주요 선진국들의 이 펜션 펀드 현황에 대해서 분석하고 대한민국에 대해서 분석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단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펀드, 그러니까 펜션 펀드를 통해 준비하는 퇴직 플랜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싶은데 아쉽게도 한국은 사실상의 펜션 펀드는 아직 그렇게 준비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몇 가지 예를 들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펜션 플랜 이렇게 얘기해서 그 노후 대책이라고 한국말로 표현하죠. 그래서 그 전 세계적으로 반드시 펜션 플랜을 준비를 해야 된다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준비를 하는 방법으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공공적으로 펜션 플랜을 준비하는 것이 있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혹은 회사, 직장에서 펜션 플랜을 준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 그 펜션 펀드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이 저축 단계와 처분 단계로 나눕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계속 자산을 축적해 나가는 단계죠. 일반적으로 워킹 에이지라고 해서 일을 하는 그 기간을 축적 단계로 보고요. 그다음 은퇴를 하죠. 누구나 다 일을 그만두는 시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일이라는 거는 그 뭐 직장을 다니는 것을 포함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자영업을 하시든 일을 하는 그 단계가 있고 일을 은퇴하고 그동안 벌었던 자금을 가지고 쓰는 단계가 있죠. 그럴 때 일반적으로 우리는 기여라는 걸 해서 그러니까 이게 축적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거기다가 얼마나 많이 이렇게 돈을 내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소득 중에 얼마만큼을 기여하느냐라는 단어가 있고 그 소득을 나중에 정기적으로 어떻게 받느냐, 급여를 받느냐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일을 하는 단계에서 내가 내는 것을 얘기하고 뒤에는 은퇴 후에 제가 받는 것을 얘기하죠. 아마 여러분들 그 최근에 국민연금 관련해서 많은 논란들이 있으면서 이런 단어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어느 시점에 되면 고갈이 될 거고 그런 면에서 얼마를 더 기여해야 한다. 그러면 이제 지금 젊은 세대에서는 지금도 많이 내는데 더 내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반면에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내가 받는 부분이 줄어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고갈되면 젊은 세대는 어떠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게 이 기여와 급여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단어는 어떤 의미에서는 소득 대체율입니다. 제가 오늘 얘기 드릴 포인트 중에 한 단어가 바로 소득 대체율이고요. 이렇게 기여하고 또 나중에 급여를 받을 때 내가 받는 금액이 내가 정상적으로 일을 하는 즉 워킹 에이지 동안 내가 평균적으로 받았던 소득의 몇 퍼센트 정도를 나는 그 은퇴 이후에 받게 되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을 하는 동안 그 쭉 받았던 소득이 있다면 월별로 소득이 있었다면 여기 있는 분들은 보통 어느 정도의 소득을 내가 은퇴 후에 계속해서 어떤 방식을 통해서 받기를 원하십니까? 제 생각에는 OECD에서 공고하는 건 한 60% 정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젊은 시절부터 은퇴하기 직전까지 계속 벌어왔, 그러니까 소득을 받아왔던 소득의 한 60% 정도를 은퇴 이후를 통해서도 꼬박꼬박 받을 수 있다면 아마 그분은 뭐라 그럴까? 돈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걱정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국가가 혹은 개인이 혹은 직장이 혹은 일터에서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것을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펜션 플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펜션 플랜을 준비하기 위한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북 리저브 이렇게 해서
그냥 장부상에 기록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직장으로 따지면 옛날에 퇴직금을 받는 것이 있었죠. 그래서 그냥 기업이 대차제표나 재무제표에 그걸 표현하고 있는 것들을 어떤 하나의 그 준비로 보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보통 우리나라에서 많이 유행하는 은행이나 뭐 보험사의 퇴직보험이나 퇴직 그 예금,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많이 하고 있죠. 그런 형식이 하나 있고요. 세 번째가 이제 펜션 펀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펜션 펀드는 어떤 의미에서는 OECD가 제일 권고하는, 그리고 글로벌 입장에서는 가장 많이 유행하고 있는 은퇴를 위한 준비 방식입니다. 한국에서 그 가장 공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펜션 펀드, 그러니까 펜션 리저브는 국민연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 국민연금이고요. 참고로 제가 1991년 1월부터 직장에 근무했고요. 지금까지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꼬박꼬박 저는 국민연금을 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만약 은퇴한다면 저는 아마 그 국민연금을 한 150만 원 정도 받는 걸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제도죠. 아마 지금의 40대, 50대 오랫동안 국민연금을 부으셨던 분들은 그 국민연금을 계속 내신다면 아마 그것이 자기에게 상당한 소득이 될 겁니다. 아쉽게도 그 전 세대들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국민연금이라는 제도가 고착되기 전 세대들의 경우에는 조금은 어려운 삶을 살게 되시고요. 또 그게 고갈되는, 그러니까 우리 후세대, 그러니까 지금의 한 20대, 30대의 경우에는 과연 어떻게 될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지만, 적어도 지금의 30대, 40대, 50대에 있어서의 국민연금은 상당히 좋은 그 노후 대책 중에 하나고, 이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펜션 펀드 중에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사적연금이라고 얘기해서 많이들 가입하시는 퇴직연금 혹은 개인들이 가입하시는 개인연금, 이런 부분들을 그 사적 펜션 펀드로 얘기를 하고요. 한국에서는 그 아직까지는 그 퇴직연금 관련된 공공화된, 그러니까 그 사적 펜션 펀드가 완전하게 존재하지는 않고요. 최근에 이제 그 개별 운용사들 입장에서 TDF라고 얘기하면서 조심스럽게 개별 상품으로서 펜션 펀드에 조금 준하는 그런 상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나중에 강조를 드리겠지만, 지금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TDF 같은 펜션 펀드로 준비된 상품들을 여러분들이 가입하시는 게 바람직하다. 이게 이제 제가 오늘 그 꼭 강조하고 싶었던 내용이고, 사전적으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자본시장법의 일반적인 집합투자기구와 펜션 펀드는 많이 다르고요. 한국에서는 조금은 생소한 개념입니다. 자, 펜션 플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살펴볼게요. 한국의 경우에는 OECD가 일반적으로 이 퍼블릭 펜션 리저브로 축적된 게 2017년 기준으로 약 13.7%의 GDP 대비 그 축적을 하고 적립하고 있는데, 한국은 GDP 대비 약 32.8% 적립하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한국이 가장 많이 적립한 나라입니다. 이 두 번째가 일본이고요. 물론 이 위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적립한다기보다는 일종의 미국의 국채를 사서 장부상으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는 적립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면에서는 제도만 놓고 보면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공적 연금이 잘 준비된 나라인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물론 그것조차도 지금 우리 노령화라는 이슈 때문에 과연 이게 계속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쟁은 있죠. 반대로 이렇게 적립하지 않고 그냥 그때그때 그 국민들한테 세금처럼 걷어서 노인들 그러니까 그 은퇴하신 분들, 죄송합니다. 은퇴하신 분들한테 이렇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페이지 에즈 유고라는 방식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나라들은 이렇게 하고 있지만 한국은 미리 많은 자금들을 쌓아 놓고 있고, 그러다 보니 대한민국의 그 국민연금은 이제는 전 세계 2등까지 올라가고 있죠. 그 정도의 어떤 규모를 가진 그 나라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 국민연금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 현재 저희가 일반적으로
9% 정도, 자기 소득의 9%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펀드에 투자 안 하고 있으신 분들은 저는 은퇴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분조차도 국민연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서 펀드에 투자하지 않고 있는 분들은 없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소득의 9%를 내고 있고요. 우리가 이런 걸 계산할 때는 일반적으로 40년 근무한다, 일한다, 워킹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때 가정한 수진 통상 임금 상승률은 평균 3% 정도, 그리고 국민연금이 매년 한 6% 투자 수익률을 내야 된다 이렇게 계산하고 있고, 그럴 경우에 그 평상시에 자기가 일할 때 워킹 에이지 단계에서 받았던 소득의 약 40% 정도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받아간다. 이렇게 설계된 게 국민연금이에요. 그런데 약간 이슈가 있죠. 실제로 40년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한국의 경우에 지금 평균적으로 약 27년 정도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실제 일을 하는 나이는 한 27년, 그리고 그 나머지 기간들은 약간의 공백기를 가지고 있던가, 여성들의 경우는 조금 더 심하고요. 그러다 보니 40년이 아닌 27년 정도로 계산한다면 소득 대체율은 25%에서 30% 정도로 하락합니다. 그리고 임금 상승률이 3%, 투자 수익률 6%가 가능한가? 예,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적어도 대한민국 정도의 국민연금 정도의 능력이면 매년 한 6% 수익률은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여기에 딴지 거는 사람들이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정부가 간섭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많은 분들이 감내라 콩내라 하지 않고 소위 얘기하는 자산운용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자기 의사결정을 해서 자산 배분을 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약 연평균 6% 정도의 수익률을 내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경우에도 비슷하게 따라가고 있고 가능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 40년을 늘리는 것들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그 일하는 나이를 보통 그 25세에서 65세 40년을 가정했지만 OECD라는 곳에서는 15살부터 65세가 일할 수 있는 나이로 생각합니다. 근데 반면에 한국은 교육을 되게 늦게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일하는 연령을 25세에서 30세 정도에 일이 시작되고요. 또 조기 은퇴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아서 보통 한 55세에 일을 종료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 가급적이면 어떤 형식이든 그것이 파트타임이든 아르바이트든 조금 더 많이 일하는 것이 나중에 은퇴를 준비하는 것에 조금 좋은 방법이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이층연금으로 퇴직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은 정상적인 퇴직연금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만들 때 퇴직금이라는 것이 기업들이 북리저브, 그러니까 자체 안에 쌓아놓는데 이걸 가지고 자기 재산이라고 생각하고 자꾸 이렇게 띄어먹는 경우가 많아서 그걸 좀 외부에다가,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금융기관에 적립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해서 좀 거기에 포인트를 만들어진 법이고요. 그런 면에서 2020년까지는 적어도 기업이 가지고 있는 퇴직금을 반드시 다 퇴직연금으로 100% 사회에 적립하라 이렇게 지금 권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아직은 한 50% 정도의 기업만 준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형 DB 제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업이 은퇴를 책임지는, 은퇴 이후에 연금까지 책임지는 이런 제도는 사실 그 글로벌 스탠다드는 아닙니다. 기업에게 연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오히려 금융기관을 통해서 지급하는 형태의 제도이고요. 두 번째, DC의 경우에도 개인들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주긴 하지만 승진이나 임금 상승에 대한 기업이 추가로 기여하는 부분들이 없어서 조금은 장기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개선됐으면 하는 소망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DB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사실 그 우리가 직장 같은 경우에 일을 하게 되면 퇴직직 전 3개월 급여의 근로기간 뭐 약 25년 정도 근로한다고 보면
보통 우리나라의 평균 임금 상승률 아까 3% 가정했잖아요. 그럴 경우에 초임 연봉 2,500만 원 받는 분이 25년 뒤에 받게 되는 연봉은 한 5천만 원 정도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뭐 각각의 상황이 좀 다르겠죠. 뭐 또 자영업의 경우에는 조금 더 다를 수 있고요. 이럴 경우에 25년 뒤에 받게 되는 일시금 형태의 퇴직금은 약 1억 원 정도고요. 이걸 연금으로 받게 되면 뭐 사실 소득 대체율은 조금 많이 낮아지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6%의 만약 수익률을 낸다고 하면 한 2억 정도의 금액으로 올라가죠. 그리고 그때 연봉은 한 1억 정도가 될 터이니까 여튼간에 DB인 경우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기업이 그 임금 상승률만큼을 어떤 식으로 기업이 투자 수익률을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업도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이런 퇴직연금을 자기 종업원한테 주면 그만큼의 수익률을 내야 되는 거죠. 근데 아쉽게도 한국의 경우에는 이 퇴직연금 평균 수익률이 지난 약 4년간 한 1.8688 뭐 이렇게 추정하니까요. 굉장히 낮은 수준이라서 사실 6%는 지금은 약간 가당치 않은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매달 그러니까 뭘 얼마나 내고 있냐면 국민연금의 자기 소득의 9%를 저희가 적립하고 있어요. 그리고 퇴직연금의 자기 소득의 8.3%.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자기가 벌고 있는 거에 약 20% 가까이를 여러분들은 알게 모르게 펀드에 투자하면서 펜션 펀드에 투자하면서 재산을 모으고 있고 소득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를 이렇게 꼬박꼬박 준비하면서 그게 만약 6%의 수익률을 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아주 행복하게 워킹 에이지 이후에 은퇴 후에 자기 소득의 50% 정도를 꼬박꼬박 노후에 매달 받아가면서 은퇴 이후의 삶을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현실화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문제는 수익률입니다. 어떻게 6%를 낼 것인가? 그게 안 된다면 방법은 또 다른 방법이 하나 있죠. 근로기간을 늘리는 거죠. 워킹에이지를 27년 근무하는 게 아니라 가급적이면 더 많은 기간 동안 근로하는 부분입니다. 실제 그래서 OECD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은퇴 연령을 65세가 아닌 67세, 어떤 나라는 70세로 일을 하는 것들을 늘립니다. 그래서 뭐 조금 심한 나라는 약간 법으로 70세까지는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뭔가 제도적 장치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뭐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하는 건 아니고요. 뭐 그분들은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일할 수 있는 장소를 공급해 주는 거죠. 네, 그렇게 준비를 하고요. 아니면 방법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조금 더 적립하면 돼요. 그게 개인연금이라고 표현하고요. 우리나라는 그런 개인연금을 위해서 준비한 제도가 하나 있는데 IRP라는 제도입니다. 이거는 최근에는 공무원도 가입하고요. 사실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가입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연말 소득공제 혜택까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기 전체 급여의 한 5%에서 10%를 추가 적립한다면 그분의 소득 대체율은 이론적으로 60% 혹은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에서 조금 수익률이 낮아지더라도 어떤 형식으로든 소득 대체율 50%를 맞출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은퇴 이후의 노후 대책 펜션 플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그런 펜션 펀드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할까요? 사실은 지금 금융감독원 비교 공시를 보면 DB형의 경우에 약 2.5%에서 2.75%가 가장 높은 수익률을 주는 회사들이에요. 그리고 또 반대로 원리금 비보장형의 경우에는 3.3에서 5.3 정도가 나와요. 저는 여기에 조금 집중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퇴직연금을 가입할 때 DB, 기업이 운영하는 DB도 조금 종업원들이 간섭하시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DB도 가급적이면 기업이 좀 안정적으로 운영되려면 원리금 비보장형 상품, 아까 말씀드린 금융 투자 상품에 좀 투자하십시오. 이렇게 권고하는 게 좋겠죠. 반면에 개인이 책임을 지고 있는 DC형의 경우에는 사실은 조금 높습니다. 그거보다는 약 2.9%에서 3.7 정도의 수익률을 내고 있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원리금 보장형 위주로 우리나라가 DB를 투자하기 때문에 수익률이 저조하고요.
특히 한국의 경우에는 DB 수익률이 DC 수익률보다 적은 매우 특이한 현상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만약 원리금 비보장형이라면 실제로는 DB가 DC보다 더 큰 선진국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가겠죠. 그 다음에 사회적립이 100%라면 수익률은 DB의 경우에는 종업원 수익률이 임금상승률하고 같습니다. DC 수익률을 다시 한번 보면 회사의 건전성이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근로자들이 이미 수급권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DC를 원하는 거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회사가 조금 이슈가 있거나 자주 회사를 움직이시는 분이라면 DC를 가입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선진국 대부분의 나라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이 디폴트 펀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택하지 않아도 전문적인 금융기관이 알아서 해주면 되는 거죠. 그 알아서가 바로 디폴트라는 제도입니다. 이게 참 재밌는 연구 결과인데요.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 운전면허증에 만약 당신이 사고 나서 혹시라도 사망하게 되면 장기 기증을 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에 대한 체크를 하도록 했어요. 근데 체크 방식이 두 나라가 달라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저는 기부하겠습니다 라는 부분에 체크하게 하고요. 오스트리아는 저는 기부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부분에 체크를 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체크를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면 기증을 하는 거죠, 이쪽은요. 근데 이쪽은 체크를 해야만 기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신기한 것은 호주는 전체 국민의 99%, 운전자의 99%가 장기 기증을 해요. 왜냐하면 여기에 체크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의사 표현하는 사람이 없는 거죠. 반면에 독일은 여기에 반드시 체크해야만 그분의 기증을 받을 수 있으니까 여기 체크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12%로 줄어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디폴트라는 이런 거예요. 내가 선택하지 않아도 아무 표시를 안 하면 나는 기증하는 거야. 혹은 내가 아무 표시를 안 하면 이런 상품에 투자해줘 라는 것들이 소위 얘기하는 디폴트 펀드, 디폴트 제도인 거죠. 그래서 이제는 뭐 투자자의 선택에 의해서 모든 것을 해야 됩니다라는 어떤 자본시장법의 정신은 버릴 때가 된 것 같아요. 이미 선진국 자체가 그런 때가 됐어요. 제가 의사 표현을 하지 않으면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당신을 믿고 맡기는 거니까 믿고 맡기는 곳에서 좀 잘 알아서 해주세요 라고가 된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선택의 능력이 없는 개인보다는 그 선택을 더 많이 잘 해줄 수 있는 금융기관이 혹은 그 상대방 그 연금의 펜션 펀드가 조금 더 잘 운영해 줄 것이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상품들이 이제 미국의 401k가 된 다음부터 많이 부상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뭐 어떤 개인이 하나씩 선택해야 되는 단품 펀드인 집합 투자기구, 수익증권 뮤추얼 펀드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아예 재간접 펀드라는 펀드 오브 펀드 혹은 뭐 메이저 오브 메이저 혹은 뭐 이런 상품들에 투자하는 그런 상품들이 생깁니다. 또 한 가지는 2006년부터는 TDF라는 상품이 급부상하고 있고요. 대한민국은 작년부터 TDF라는 상품이 급부상하고 있죠. 그래서 이건 뭐냐면 가입자들이 별도로 표시를 하지 않아도 그냥 TDF에 투자를 하면 알아서 은퇴까지 가면서 펀드 내에서 자산의 비중, 위험 자산의 비중을 줄여주고 또 그 사람의 어떤 라이프 플랜에 따라서 글라이드 패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서서히 그 사람의 생애 주기에 따라서 운용자가 자산을 잘 투자해 주는 거죠. 뭐 때로는 해외 펀드에 투자하기도 하고, 때로는 주식형에 투자하기도 하고, 때로는 뭐 가능하다면 부동산 같은 것도 투자할 수 있지만, 어쨌든 이런 형식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이 QDIA라고 해요. 한국에는 없는 제도인데 이런 제도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은퇴하는 사람이 투자하기에 적격한 펀드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인증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펀드에 가입하면 내 은퇴에 적합하게 잘 관리해주는 펀드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TDF는 웬만한 나라에서 대부분 다 이 QDIA를 받고 있어요. 아마 한국의 경우에도 혹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하실 수 있는 여기 금융기관 관련자들이 있다면 이거를 뭐 해외 것도 받아줄까요? 받아두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자기 나이에 따라서 자산 배분 해주고요, 분산 투자 해주고요, 재간접 펀드입니다. 다만 좀 아쉬운 거는
조금 처음 시작할 때 한국에 좀 이걸 만들 능력이 없었는지 몰라도 해외 컨설팅사를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그쪽으로 나가는 비용이 조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장기적으로 성과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국내에서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서 해외 의존을 좀 하지 않는 그런 상품을 고르는 게 어떨까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제안을 해봅니다. 네,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 우리는 은퇴를 준비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펜션 펀드에 가입하고 계셔요.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계시고 또 뭐 IRP에 가입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근로 활동을 하시는 근로자라면 퇴직연금에 가입하십니다. 그리고 사실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 이런 제도가 잘 돼 있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유난히 자꾸 비판적으로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상당히 제도는 엄청 잘 돼 있어요. 그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의 이슈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 사용자 혹은 국민이죠. 그래서 혹은 근로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이슈고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의 소득 대체율, 그러니까 근로활동 이후에도 근로활동 평균적으로 받던 소득만큼을 받는 방법들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위해서는 우리한테 꼭 필요한 게 가급적이면 뭐 일주일에 하루라도 오랫동안 근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뭐 실제로 아마 좀 은퇴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조금의 일이라도 일부러 돈을 내고라도 일을 찾으시는 분들이 제법 많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는, 근로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만들어져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기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IRP 같은 것들을 스스로 준비하는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펜션 펀드 올바르게 투자하려면 사실은 펜션 펀드를 선택해야 되는데 현재 상태에서 한국의 자산 배분형 펀드 혹은 재간접 펀드, TDF 같은 것들을 이용하고요. 디폴트 제도가 각그 뭐 금융기관에서 잘 정비된 곳이 있다면 그런 제도를 활용해서 투자하는 것. 오히려 내가 고르지 말고 골라 달라고 하세요. 그런 것이 오히려 나을 것 같습니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에 대해서는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